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2,800여 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노조를 가장해 원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졌던 경남 합천 대형 산불이 발생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형 산불로 커진 이유,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3번째 회담입니다. 주요 의제는 대북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와 경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한미일 연쇄회담을 통한 삼각공조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발표가 이뤄지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공식화된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이달 중순 한일, 다음 달 한미, 그리고 5월로 예상되는 한미일까지 연쇄회담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 관계 복원이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한미일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기치로 세운 4월 미국 방문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주일가량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포함해 사흘 동안 일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3번째로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회담했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미일, 한미일 연쇄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 의제는 대북 억제,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지역 국제 현안 등으로 나뉩니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께서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엔 두 정상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기존에 없던 협력 내용이나 새로운 분야가 있을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인다며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며 북한군은 김정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이미 한미, 미일 간 각각 협의체가 있지만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해고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는 만큼 미국이 새 협의체로 단호한 태도를 한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협의체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확장 억제와 관련한 한미일 3국 협의체와 관련한 관측이 지난해부터 언급됐던 만큼 추후 논의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3자 간의 확장 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런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협의체 구상은 북핵 억지와 함께 미중 갈등과 관련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협의체가 실제 창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가 다음 주 후반인 16일에서 17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론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 경제 둔화는 올해 더 크게 확인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결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4%포인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긴축 기조를 이어가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기대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해 더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후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조정 압력 역시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가치 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난 3개월 동안 2,8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노조를 가장해서 원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실제로 조폭이 노동조합 간판만 달고 노조 행세를 한 게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 지부를 설립하고는 건설 현장 8곳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충북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내려고 노조 간판만 내걸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불법 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공식적 웃돈을 뜻하는 원래비 명목으로 모두 8,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 소속 2명을 포함해 이 가짜 노조의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폭력 조직원이 노조 간부인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1,100만 원을 갈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전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건 10여 건을 수사하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건설 현장 2곳에서는 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해 작업자와 장비의 출입을 막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고요. 건설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동전 수백 개를 뿌린 뒤 하나하나 천천히 주워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은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앞서 소개된 사례들 모두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개월간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지금까지 모두 581건, 2,863명을 단속해서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의 종류를 나눠보면 전임비나 원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경우가 전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즉 양대 노총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건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상위 단체와 조폭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노조가 주장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불법 하도급 같은 건설사의 비리는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향후 수사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탄압에만 열을 올린다고 맞서고 있어서 경찰의 단속이 이어질수록 반발 수위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회사에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고 자기 집을 고치거나 외제차를 사는데 회사 돈을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에게서 회사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증여세만 해마다 400억 원씩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급여와 배당액도 올렸고
품위 유지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회장 측은 외제차를 산 건 타이어 시험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 사이 말맞추기 정황도 드러났다며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회사 돈으로 집수리랑 차량 구입하셨나요? 배임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과거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별도 법인을 끼워 챙겨준 배당금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 구속된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어제 낮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 어제 상황을 보면 삽시간에 번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합천 산불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온 지 20분 만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이 무척 빨랐다는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합천 산불이 접수된 것은 어제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분 만인 오후 2시 반에 산불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또 2단계 발령 3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산불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이 산불이 그만큼 빠르게 확산해 큰 피해가 우려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바로 강풍입니다. 이 현장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초속 3m로 불었는데 이 순간적으로는 초속 11m의 돌풍이 동반됐습니다. 이런 강풍은 불티를 순식간에 2km까지 날릴 수 있어 대형 산불을 키웁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은 이 지역의 나무 대부분이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침엽수인데요. 이 침엽수는 송진을 포함하고 있어 탈 때 짙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높게 치솟아 진화를 방해하고 꺼진 뒤에도 바람이 불면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낮 동안 산불을 잡지 못했고 야간 산불로 커진 겁니다. 네, 근데 야간 산불은 헬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진화가 무척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산불 기세가 밤사이에 크게 꺾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었고 무엇보다 피해지 중간 부분에 임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임도를 따라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성능 진화 차량이 투입된 건데요. 무려 3,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열화상을 장착한 야간 드론으로 정확한 산불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특수 산불 진화대원들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이 야간 진화 작업을 통해 오늘 오전 8시 진화율을 95%까지 높일 수 있었고 오전 10시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영향을 준 구역은 총 163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축구장 면적의 240배나 됩니다. 이 산불은 송전 설비의 남쪽에서 발화했는데 이 북쪽으로 확산하면서 이 마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대가 방화선을 구축했고 인근 주민 214명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최대 고비를 넘겼지만 내일과 모레 다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여전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7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겠습니다. 이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3월인데요. 이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도 바로 3월 산불이었습니다. 이 올해도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 중대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에 앞서
먼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그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서 대중교통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의원 대부분이 풀어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에서도 한꺼번에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3월 말쯤 결정해 4월쯤 의무를 풀면 괜찮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더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착용하려는 판단하에 해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 4월 말에서 5월 초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1,890명으로 어제보다 1,900명가량 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3,300명 늘어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째 신규 환자 규모가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교 개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었고요. 사망자는 20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H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원 100%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친윤계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 대표부터 새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5명 모두 친윤 주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다 득표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친윤 일색이다 이런 비평이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당 구성원들이 현재는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고 또 국민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부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과거에 탄핵을 당했던 당이거든요. 그 과정에 당이 질이 멸렬하게 분열되고 내부 총질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와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함께 반영된 이번 지도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연일체 포부는 좋지만 친윤계 일색이라 대통령실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선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여당의 숙명이 대통령 정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맹목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방향으로 하시지도 않지만 그거를 맹목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이 이번 지도부에 글쎄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횡포, 폭주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모아도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쓴소리 해야 될 타이밍에는 자신 있게 하실 거예요? 용감하게? 저는 나름대로 좀 건강한 주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4명의 후보 모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컷오프 때 전원이 통과하면서 돌풍도 기대했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전남, 순천, 이른바 호남 지역에서부터 우리 보수당의 외연을 넓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출발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이번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후보가 그런 혁신과 개혁 그리고 보수가 그동안 나름대로 갖지 못했던 측면들을 더 강조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넘어선 비난 이런 메시지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 국정 운영에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변은 없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야당에선 어떻게 바라봤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놀라운 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국민 지지가 높은 유승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합 도중에 골대도 옮기고 또 나경원 의원을 제끼려고 왕따 이지매시키고 또 대통령실 공무원까지 개입하고 그런데도 큰 반발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윤핵관 지지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당내 비주류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 또 윤핵관 비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당내 갈등 그리고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2019년에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확인해봤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2+2+ 알파로도 불렸던 문희상 안의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 재단 정관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피해자도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문희상 아이디어라고 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희상 안을 놓고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문 전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이미 3년 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름으로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 화해, 미래재단 법안의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양경숙 의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지 특검이 늦어지면 검찰이 김 여사의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해자 쪽이 끝장 소송으로 가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 강제 전학,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 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법원 판례가 누적돼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생기듯 학폭위도 정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이 났던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처음에 끄는 데 필수적인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의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화전을 없앴는데 5개월이 흘렀지만 다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윤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시장 상점 곳곳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야채 가게들이 모여있는 부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곳 주변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소화전 자리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곳 주변에는 화재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듯 소방호스만 바닥에 놔뒹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없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초기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초기 대응을. 초기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었으면 소화전이 있었으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끌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나는 이게 참 인재라고 봐, 인재. 그렇다면 소화전은 왜 사라진 걸까? 소화전이 없어진 건 인천 현대시장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재개발 조합 측 철거업체가 새로운 소화전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중부소방서에 요청했고 2달 뒤 새로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확답 공문을 소방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고 5달이나 방치한 겁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역시 구체적인 설치 시한을 못 받거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한 소화전을 우선 설치하고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소화전 개폐 및 이전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에 있어 소화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만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던 지역농협 건물 앞에서 1톤 트럭이 인파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이 미숙했던 게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투표장이 붐비면서 대기줄이 길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오점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잘못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사고 트럭 운전자. 74살 할아버지인데 평상시에도 차를 잘 몰고 다녔고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차 잘 몰고 다니셨어요? 네, 잘 다녀요. 근데 예. 맥주를 좋아하거든. 근데 술 하나 안 먹었어. 예. 오늘은. 예. 근데 어떻게 그 사고를 내는가 모르겠어.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평상시에는 괜찮던 고령 운전자의 한 번의 치명적 실수가 만든 참사로 보이는데 사고 시점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루 만에 치러지는 농협 조합장 선거, 게다가 투표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 하필 사달이 난 겁니다. 네, 이곳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장은 이곳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투표자들이 몰리면서 투표장 앞으로 디귿자 형태로 길게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거 관계자들과 경찰이 투표장 안팎에서 안내와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긴 줄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투표장이 여기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일렬로 해가지고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대략 보기에는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한 상황을 지켜본 터라 시골 마을의 깊은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하던 선박에서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그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에 들어온 어선에 타고 있던 59살 A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항로를 따라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A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마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직장 동료 4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머리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놓고 누구의 소행인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가스관을 폭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에는 미국이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탐사보도 기자 시모 허씨는 폭탄 주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한 주체가 미 해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6월 해군 잠수사들이 폭탄을 설치했고 3개월 뒤인 9월 노르트 스트림 1, 2 가스관 4개 중 3개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always afraid of Russia using the natural gas as a weapon, as a political weapon.
that as long as Germany relied on national gas, that was a problem. 믿을 수 없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은 즉각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러시아는 국제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의혹을 받던 미국이 이번엔 폭파 배후로 친 우크라이나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파 책임의 소재와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정보 당국과 관련된 임시 조직이 작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가스관 폭파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의 지시로 수행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국들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German allies, our Swedish and Danish partners as well. They've opened investigation into what has happened. Those investigations are ongoing. 우크라이나는 폭파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관련 월권 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며 그런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관 폭파의 배후가 러시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로 옮겨다니면서 실체적 진실에선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머지않아 러시아에 함락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바흐무트가 결국 러시아에 함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관련됐다는 외신 보도에 배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국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성 물질 공격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정부 테러라고 규정하며 넉 달 만에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란 경찰이 동북부 보즈노르드의 학교에서 일어난 독가스 공격 사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공격에 사용한 물질을 파는 상점 주인도 조사 중입니다. 하루 전 5개 주에서 용의자 여럿을 체포한 데 이은 추가 검거입니다. 수사당국은 검거된 용의자들이 학교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슬람공화국의 신성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صدد هراس افکنی، اضطراب و اخلال در نظام آموزشی کشور هستند. موضوع رو بسیار بزرگتر از اون چیزی که هست دارن منعکس میکنند. بعضی‌ها هم در داخل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을 향한 국민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이은 독가스 공격으로 수많은 여학생이 피해를 봤지만 정부 대응은 미적거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정부는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난방기 사용과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언론과 개혁 성향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가 엄단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첫 검거가 발표됐습니다. مسئله مهمی است. اگر واقعا دست‌هایی در کار باشه و افرادی گروه‌هایی در این زمینه دخالت داشته باشن این جنایت بزرگ و غیر قابل اغماضی است. 이란의 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230여 곳의 학교에서 학생 5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고 이란 인권단체는 피해자 수가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로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차차 개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영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일부 내륙에 비가 내렸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의 건조함은 여전한데요. 영동과 영남 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지속적인 산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의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